세미나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김영준이고요. 오늘 행사는 그 원주 투데이 신문사 그리고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 국제관계학과가 주관하고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주 지역의 문화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문화외교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오늘 그 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가 있으시고요. 지정 토론자가 계시지만 오늘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논의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등록때 나눠드린 그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공식 순서로서 원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원주투데이 신문사 대표이신 오원집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금방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어서. Hello, welcome to the UNESCO Creative City of Gwangju. Today's seminar is attended by writers, publishers, and officials from Creative City from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Hello, welcome to the UNESCO Creative City of Gwangju. Today's seminar is attended by writers, publishers, and officials from Creative City from more than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잘 못 알아듣시는 분은 제 영어 수준이시고요.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 원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나와야 되나요? 오늘 세미나는 전 세계에서 60여 개국의 60여 명의 문인, 출판인, 창의도시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조금 전에 영어로 한 거의 통역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지금 인사말 모두에 드린 것은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를 어떤 미래 원주에서 가칭 생명문학과 원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원주에 와서 세미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 원주시장께서 오셔서 인사하는 걸 제가 상상해 보고 만든 문장입니다. 저만의 상상이겠죠. 사실 지금 창의도시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주 시민들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저는 원주 시민들이 같은 꿈을 꾸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한 거는 3년 전인 2019년 10월 31일 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기까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만들어보자라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6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원주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엮고 만들어내서 그래서 창조해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문학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창의도시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저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냐? 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속 가능, 이 창의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창의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도시가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또 하나는 원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시켜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창의도시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외교, 문화를 통한 도시외교를 어떻게 하면 원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세 분의 발제자가 계신데요. 발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15분 정도로 예정을 해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발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세토니클러스 센터의 하상석 선생님의 발표를 전해주도록 하겠고요. 문화외교를 통한 도시 발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상석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그 문화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좀 알아보는 건데요. 네, 한번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자체의 기능이 있겠죠. 근데 그 예술 본연에 영향을 못 사는 여러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제 문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상호 교류를 한다든지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일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에 나이가진 유물들을 활용한 도시 재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 첼시마켓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지금 이제 이 앞에 잠깐 하나만 꺼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명을 앞에 카페 하나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첼시마켓입니다. 거기가 이제 과거에 공장지대였는데요. 그 공장지대를 개조해가지고 지금 그 젊은이들이 아주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일본의 가나자와시인데 여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도시 재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느 사례를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유럽이 가장 그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문화수도라고 해가지고요. 매년 그 문화수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에 선정된 도시는 그 재정 지원을 통해 행사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문화수도에 선정이 되면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제 기반시설 같은 걸 정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행사를 하면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수도를 준비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유럽 문화수도에 지정된 도시들인데요. 보통 1년에 이제 1990년대에는 1년에 그 한 도시씩 지정을 했다가 2000년대 되니까 이제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유럽 문화수도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 문화수도를 선정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사례를 볼 건데요. 2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고요. 2가지는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들어보셨던 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하고 이제 영국의 리버풀이고요. 2가지 잘 못 들어보셨던 거는 이제 프랑스 낭트하고 독일의 그 바이마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파리하고 리버풀보다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낭트하고 바이마르를 좀 중심으로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주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랑스 파리를 잠시 간략히 설명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관광 대국이고요. 1년에 관광객이 1억 명 가까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문화 수도를 자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죠. 저 위에 보시는 게 노트르담 동강이고 밑에가 이제 몽마르트 언덕인데 저는 다양한 이제 문화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가 그냥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유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방문객 증가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상 파리시에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초현대 건물을 지으면서 관광객들 유치한다든지 미테랑 대통령이 이 그랑트로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대적인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인 관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드클로라고 하는 파리 지역의 관광청장인데요.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파리의 방문객들이 에펠탑만 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다른 관광지나 경험이 필요하다. 한국 젊은이들이 차별화된 관광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피너 컬렉션이라든지 사마리테 백화점, 그 다음에 파가드 생가의 장콕도 생가, 로사 보네르성, 몬테크리스토 성 등이 신규 목적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 중에. 몬테크리스토는 이제 제가 문학작품을 알기 때문에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보셨을 건데요. 맨 위쪽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게 저기 피노 미술관이라고 해서 프랑스 상업성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저걸 개조해가지고 미술관으로 개조했고요. 오른쪽에 장콕토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사마리테 백화점이라고 해서 150년 된 굉장히 유서 깊은 백화점인데 저걸 레노베이션을 새로 해가지고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몽테크리스토 성인데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지은 알렉산더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살았기 때문에 저기 이제 새롭게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관광지를 뜨고 있다. 그만큼 파리시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프랑스 난트인데요. 난트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파리가 요즘 있으니까 떼제베. 우리나라로 KTX로 치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한 2시간 거리면 프랑스에서는 가까운 거리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한 5배가 크니까요, 국토가.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제가 보이는 게 서울 원주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기계 부품들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사례가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지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난트는 내륙 도시인데 한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이 있기 때문에. 한때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요. 30년 전에 조선업이 쇠퇴로 이제 지역 경제가 좀 소멸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시 재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조선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도시 재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조선업을 테마로 하는 어떤 도시 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코끼리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소에서 나온 폐자재를 갖고 만든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에서 나온 폐자재를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섬의 기계들, 브로런 마신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어서 관광객들을 먹으면 이게 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주 행선지로서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유산이 풍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 정부가 이 난트 섬을 소위 말하는 문화창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이 일드 난트라고 하는 섬인데요. 일드 난트 섬에 예술과 관련된 학교라든지 스타트업을 유치하면서 산업과 예술이 많아서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도시 재생을 이끌었던 장마르크 에로난트 전 시장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프랑스 장관에서도 굉장히 총리까지 하신 정치의 거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거물이 되기까지는 난트에서의 어떤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가 있었겠죠. 근데 난트시가 개발할 때에 유럽 내 문화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문화를 토대로 경제 발전을 모색을 할 때 많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트 인구는 62만 명 정도 되는데요. 프랑스 내에서 6위고요. 경제성장으로 매년 1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는 한 500명만 증가해도 원주 투데이 이런 데 나오지 않나요? 1년에 10,000명씩 증가한다고 하니까 지방 도시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낭떠는 현재 브루타뉴 지방의 플랫폼 도시가 됐고요. 현재 유럽에서 뜨고 있는 힙한 도시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낭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산업 무산들을 보존하는 일이 낭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주시도 한번 좀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독일 바이마르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그 빨간 쪽에 여기입니다. 이 지역인데요. 과거에 동독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동독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인구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 소도시인데요. 이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또 원주가 생각이 나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1994년부터 99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헤어초크 대통령은 바이마르를 빼놓고는 독일 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독일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괴테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지. 괴테, 그다음에 철학가인 실러, 헤르더, 리스트 바그너 같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고요. 독일 고전주의를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 6만 5천 명이나 되는 조그만 도시에 그 예술가들이 그냥 모이진 않겠죠. 당시에 칼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군주, 그 다음에 칼 알렉산더 같은 이런 군주들이 이 바이마르를 문화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대에 걸쳐가지고 이 군주들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혀 문학에 대한 그 토대가 없던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또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이제 보시는 현대적인 굉장히 디자인인데요. 군노적인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바우하우스 건축사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이마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참고한 게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인데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9년은 괴테 탄생 250주년,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건립 바이마르 헌법 제정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1999년 이 바이마르를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권 국가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그만큼 바이마르가 공산주의 국가에 속해 있었음에도 굉장히 문화적인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요. 괴테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다양한 예술 행사를 한다든지 괴테 소모품을 전시한다든지 했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입니다. 저게 이제 그 나치 시절의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반체제 인사들을 가둬뒀던 곳인데요. 나치 시절의 가장 큰 수용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헤어초크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냥 이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가 있는 지역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시 정부 관계자라든지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이 바이마르를 다시 문화수도로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뭐 고전주의 양식을 반영하는 도서관인데요. 한번 좀 미술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마르 문화수도가 이제 1999년에 지정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들을 발생했는지 보시면은 바이마르가 이 동독 시절에서 지어져 있었던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고요. 바이마르 주민수가 여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 감소가 심했는데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의 회담 장소 상위 10위권에 포함돼서 관광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1999년 기준에서 300에서 350만이었던 관광객이 한 2배 정도 되었고요. 숙박원의 이민율도 한 20%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와 고용 창출을 포함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바이마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를 토대로 한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이 실제적인 그 혜택을 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좀 시간이 나면 이거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본 거는 뭐냐면은 문화가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창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였고요. EU 같은 경우는 문화수도 지정 추진을 한 거는 유럽의 어떤 문화 자산을 지키겠다는 것도 있지만 유럽 도시 간의 어떤 협력과 연대를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또 원주시도 이런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의 도시들과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도시 발전을 하는 것들이 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보면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사업화내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한 참여 주체들의 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바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리더들이 실제로 문학가들을 데려와서 문화 광고를 만들겠다고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참여 주체들이 이 도시를 문화 광고로 만들겠다,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리더들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시민사회 성과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도 이제 원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요. 원주시가 그 문화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주는 민주화의 유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협동조합 유산도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한지사례 아니겠습니까? 한지산업이라는 것이 뭐 있긴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저걸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주는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굉장히 문화적인 토대라든지 역사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려서 한다면 원주가 그 문화도시로서의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창의도시로서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사회문화도시 지원센터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발제를 하게 되는 게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도시와 문화도시가 다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도시에서 진행했던 경험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문화잠재력 발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고 했는데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의 잠재력이 발현이 되면 정말 도시는 발전을 할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발현할 문화가 정말 원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전략은 사람의 삶의 기반을 한 전략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산업,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4개의 질문을 카드로 좀 선생님들께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7년 전에 원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이제 이주한 이주민의 입장, 그리고 문화기획자의 시선으로 문화 잠재력 발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은 가능할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문화 잠재력이라는 키워드, 지속가능, 도시 발전. 이 교집합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화 잠재력이 지속가능과 연결은 시대성과 연결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문화 잠재력이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성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SDGs와 연결되는 부분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 결국에는 이것이 원주 스타일 도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위도시와 문화도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본 그림일 텐데요. 그럼 우리 도시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군사도시라 불리우던 이 원주가 6.25 전쟁 때 폐허가 가장 전국에서 많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강원도 중심으로 성장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도시 원주였습니다.
네트워크 가입 법정 문화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원주를 부르는 각종 도시 명칭 중 여전히 낯선 것이 있다. 문화 도시다. 순천, 원주, 강릉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원주가 문화 분모지에 가까웠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주만의 위상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원주라는 지역이 품고 있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변화를 했었는데 성령과 팽창의 시대에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변화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며 새로운 힘이 발현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부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까? 정말 빨리 진행이 될까? 이제 이런 속도를 가늠하는 것이 문화 전략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원주는 찾아보면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현재 도시의 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빨리 변화를 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은 무엇일까요? 이제 원주는 예술가가 예술과 문화를 생산하고 시민이 소비하는 시대를 지나서 예술가와 시민이 굴곡짓지 않고 문화를 생산하고 함께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원주는 이렇게 큰 발전을 해왔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 도시에 이제 가진 이제 시민과 이제 지역의 잠재력들이 좀 더 발현되고 도시문화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적 관점에 좀 진행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 잠재력, 지속가능, 도시 발전 이것을 잇는 키워드에서 원주가 가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그리고 세계와 지역의 아까 이제 다른 세계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와 지역의 공통 지표로 가져갈 수 있는 영역과 영역의 연결해서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석과 상상이 여행산업으로 발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지역성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그림책 문화가 태동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림책 영감이 어떻게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일으킬지에 대한 영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대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상관관계,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활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현재 문화 발전의 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DGs와의 연결인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도시 규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아주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후위기와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포괄적인 영역의 연결 속에서 원주스타일 도시발전 구대를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문화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정말 역할을 할까요? 그 부분인데요. 이 사건은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왜 원주에 필요한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아본 부분인데요. 원주는 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군사도시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는 복합도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도시 정체성에 대한 갈망을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을 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가졌고 이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문화의 역할과 방향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 잠재력 발현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입니다. 국가정책을 지역화 실현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시민의 문화적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원주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의 색을 없애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다운 모습과 방식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원주가 가진 문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원주는 상작자에게 영감을 주는 도시이면서 많은 정말 괜찮은 정말 우수한 도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 발전, 특히 산업적 발전, 도시 브랜드, 이미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의 요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아울러져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원주는 이런 연결을 하는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작자에게는 에디터, 제작을 해주고 이런 콘텐츠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도시 정체성이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화기획자, 연결 매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정책 전문가가 문화 전략을 도시 전략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이 문화 전략이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주는 이 타이밍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인구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주에 사는 사람들의 70%는 원주를 모르고 원주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난 사례이긴 한데 이미 원주는 출산율과 사망률로 봤을 때 자연 인구 감소로 들어섰습니다. 2019년에 들어섰는데요. 왜 인구가 유지가 되냐면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대별로 인구 증가율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4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자리이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과연 이제 원주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내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원주에 살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70%가 있고요. 이들은 문화가 없어도 원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문화적 삶에 대한 가치를 준다면 이런 메리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람과 연결이 된다면 도시 공간이 문화 콘텐츠 활성화 법칙의 재발견의 장소로 발견이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원주로길을 통해서 기부도 하고 이런 문화적인 활동들이 원주의 길을 곳곳이 누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주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유래들이 원주 지명통란 3번을 통해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엽사곡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무척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 비례면을 지날 때 이렇게 소개를 드리거든요. 귀한 사람이 오시는 비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신림은 신들이 사는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지역성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화 잠재력이 도시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이런 가치들을 발견을 하고 또한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하고 이 문화 전략들이 도시 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적인 이제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이번에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 느꼈던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도시의 사례들이라든지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문화적 개념들과 함께 통합을 해서 이렇게 잘해 나가면 원주는 또 무궁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참아가 부탁드려서 사실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거 주제를 원래 다른 분이 좀 발표하시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또 이런 공공예술 프로젝트, 시민참여 이런 형태를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발표하시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20일부터 한 열흘 정도 독일을 동안 가야 돼갖고 지금 독일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 발표 자료 뭐 아주 다양한 걸 많이 줬는데 그 독일 사례를 뭐 제가 19년도에 뭐 가서 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분만큼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 넣긴 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민 참여, 주민 참여 이런 것은 지방자치 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는 부사도시라고 앞에서도 발표를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단계라고 하셨고, 뭐 원주 역사를 보면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원주를 다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던, 전쟁이 날 때마다 피해가 많았던, 거의 역사 속에서 한 40년, 30년마다 큰 전쟁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만큼 전쟁 뭐 이런 역사 지정학적 이런 특징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제대로 뿌리내리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약했었던 도시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가명이 있었고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 자원이 경주 빼놓고는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원주에 더 시민 참여가 잘 돼서 이 그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원주가 최근에 굉장히 역사,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3년 동안 강원연구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작년에 원주로 이사를 와서 올해 상기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살펴본 걸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시민 참여 형태로 좀 잘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조금 제안을 하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민 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검토, 그 다음에 독일 사례에 대한 것, 또 어떻게 운영할까, 뭐 이런 거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방자치 지난 30년간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건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민 참여와 관심 부족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너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서는 시민 참여를 하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원주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숙제도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농이 어떻게 균형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 원주는 뭐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휴일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산형 아파트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심하고, 원주가 그렇게 가명이 있었고 역사문화 도시이면서도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시민 참여형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찾아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원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그 특색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 정책이 크게 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수목원 정원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1년도에. 이게 춘천의 호영 의원이 좀 주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정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법에 따르면 그게 이제 국가 정원, 또 지방 정원, 민간 정원, 공동체 정원, 생활 정원, 주제별 교육 정원, 치유 정원, 실습 모델 정원, 뭐 조례로 정하는 정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런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민 참여형으로 원주에서 잘 만든다고 하면 이게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의 관리나 참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다 자기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연령층별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는 나무 심기나 정원 가꾸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심이 없는 이유도 보면 시간 부족이라든가 참여 방법을 골라서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이것을 제도화해서 조금 시스템화한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주권, 이 책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제는 시민들이 조례를 발안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특히 옛날에 그냥 발안만 하면은 답변 안 해도 되는 시의회가, 근데 이제는 시민이 만약에 그것을 발안을 제안을 했다 그러면 1년 안에 그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좀 까다롭게 해놨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상당히 풀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월 1일 이후에 굉장히 이런 것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을 조금 도와내봤고요. 원주에서 특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그것이 정비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지난 민선 7기에 굉장히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이것이 자동 일벌제로 바뀌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4개 꼭지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서 좀 핵심 부분인데, 이 개인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해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정원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시민들은 거의 공천에 참여하는 정도로 이런 것들이 되어왔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변화되어야 되고, 참여제도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례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여 단계에 대한 것도 그 시민 참여 단계를 정책 단계에서부터 계획 설계, 공사, 관리 단계까지 좀 단계별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봤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필요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원주는 기존의 그 원주공원이 발전된 걸 보면 대부분 택지 개발했다는 공원 이런 것들이 거의 주가 되었었고, 그 뒤에 행구동 수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토지공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민간 특례 사업 후에 이제 1구역하고 2구역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것이 조금 이제 완성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원주는 무엇보다도 이제 둘레길, 길 조성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어 왔고, 또 동화수목원이라든가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는 수명공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폐철도 구간 강곡에서 군대, 또 한라에서 강곡까지 이런 것을 또 단연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어떤 휴유증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민선 8기 시장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걸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좀 독일은 역사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 패치라는 게 건평만 저게 10,000평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근데 저게 동독 시절에 그 수상 부인이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저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인형화시키기 위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를린 구역 남부 지역에 있는데 저거를 이제 예산을 어떻게 줄이면서 저것의 편의성을 도모할까를 통독 이후에 저걸 상당히 고민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아주 집단 시설로 원주가 뭐 큰 건물을 짓고 그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원주가 그런 그 공원을 만들고 할 때 조금 주제 개념을 둬서 그 숲 안에다가 저것을 설치하고 한다고 하면 좀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 그림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림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숲 안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숲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테마 공원 형태로 이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원주에서 앞으로 그런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개념을 좀 확산해서 어떤 한 지역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분산 형태로 그것을 도입해갖고 한다고 하면 원주의 특색을 살리면서 교육 체험 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런 뭐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주와 관련된 그런 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오톱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형태로 에코 이런 것들을 그 환경, 보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하는 그런 공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놀이 이런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 앞에서도 소개하셨지만 상당히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해서 원주시가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공원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는 이 공연 같은 것을 이렇게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특히 있었고요. 탄젠트라는 무용학교는 탄치라는 게 댄스를 얘기하는 건데 탄젠트는 수학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사점을 조금 적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문화도시 앞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화도시의 개념하고 그런 공원, 시민 참여형의 어떤 공원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한다고 하면 원주가 더 문화도시로서 더 발전하는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 앞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런 시사점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방향을 저는 그 블랙길 또는 그런 공원 계획 이런 거 안에서 원주의 그 역사문화 정체성을 살린 그런 놀이공간으로 좀 구성을 하자는가 하고 그 다음에 블랙길 등 같은 그 기존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그 안에 숲체험이라든가 유아 숲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대규모 시설 거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소규모로 분산형으로 다양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수치형 다양화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자. 뭐 이런 것도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우리 또 이런 그 기초시설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물었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좀 하면서 했었던 것 중에 조금 먼저 시사점을 주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명주동이라는 곳인데 명주동 그 작은 정원 만들기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하면 저기 중앙시장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제 여기가 시장 가는 사람들이 여기다 다 주차를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또 할머니들 저기 사진에 있는 저분들이 11대에서 좀 되는데 어머니들이신가 뭐 80대까지 65세 70세가 제일 적으시고 80대 85세 이러신데 그분들이 저 옆에 있는 그 도로 옆에다가 또 화단을 만든 겁니다. 500만 원, 600만 원씩 한 3년간 지원을 받아서 근데 양쪽에다 저걸 설치해 놓으니까 주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차를 하면 차가 통행이 안 되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거기 전체가 골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거기를 저게 너무 좋으니까 그 담장을 허러 가서 저기 부대가 된 겁니다. 그 중앙에.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때 저게 완전히 프리마켓 열리는 아주 명소로 발전을 해서 그 어머니들 저분들은 여기서 뭐 조금 팔고 그런 거 가지고 품값 제외하고도 한 3천만 원 1년에 이렇게 통장에 들어있는 그 이후에도 뭐 매년 저분들이 그런 행사 같은 걸 하고 해서 저게 완전히 명소로 바뀌었는데 우리 지역도 우리 문제를 스스로 저렇게 만들어서 뭔가 해결하는 노력,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공원이나 이런 시민 참여 형태로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언제도 중요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한번 소개해봤고요. 이건 영월의 폐가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거 한 사례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아직 관광 여건은 미비하지만 민선 7개 기반 확충 단계를 넘어서 활성화 방향을 정립해 가자. 그리고 주민 생활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거점 공간을 만들자. 그런 문화교육 체험 중심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자.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한 결론이고 그것은 앞에서 그 사례에서도 명주동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 딜레마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거에 대한 환경, 정책 환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진영 토론은 5분 그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 당초에 3분 정도씩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 프로에 계신 분들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싶어서 2분 정도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혁철입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 2019년 10월 달에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 출범은 2015년도였습니다. 그해 광주 아시아문화 도시센터가 ACC가 개관을 할 때 그때 이제 창의도시 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원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선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 10월 달에 가입이 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한 2년 정도 활동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체에 뒤에 UCCN이라고 유네스코 크리에이티브 시티스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의 발생지였던 우한 같은 경우는 디자인 도시 그리고 남경이 문학도시로 먼저 같이 가입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치유와 연대를 토대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런 유네스코 상위도시 가입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나 민간 영역의 비영리 활동에서 유네스코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이제 원주가 결국은 전반적인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원주가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 유네스코 상위도시 중에서 문학이 갖는 도시의 잠재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학이 가지는 상상력과 창조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신화를 관점으로 스토리텔링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 문학자산으로 방문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런던에 가지 못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어학연수 이런 기회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르위치는 이런 번역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원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은 저희가 학습 모임을 통해서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입 승인 발표를 하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드리 아줄라이라는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 도시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전략적인 액세서리가 아닌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및 사회적 혁신을 선호하며 특히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주에게도 이런 것들을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전략적 요소로서 문화예술의 창의성, 그리고 도시 간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시개발 요소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활동을 위해서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문화활동의 창조, 개발, 전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눔이나 문화 분야의 창작가와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 확대,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의 장수성이 있는 허브의 개발, 또는 소외된 취약계층과 개인의 문화생활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유를 위한 접근성의 향상, 그리고 개인의 문화생활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발전 전략과 계획의 창의산업과 문화를 통한 통합,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민선 8기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원주문화재단 이사님이시고 예. 그 우리나라학교 교장님이신 한동훈 교수님. 네. 저는 사실은 그 문학에 특별한 그 재능이 있지는 않고요. 한 가지 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량 포럼이 열렸는데 전 세계적인 그 정치가, 학자, 그 다음에 문학자들이 다 모였죠.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인가요? 거기서 제시한 게 있어요. 앞으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 인공지능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그 다음에 로봇 해서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다. 그럼 노동을 줄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새로운 것들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감성, 아름다움, 예술, 문화, 영성, 그 다음에 공동체, 나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 또는 자연, 아까 김주환 선생님이 수학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이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에는 사업이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것에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까 그 김선혜 선생님이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그 코디네이팅, 그러니까 문학 코디네이팅 이런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좀 원주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데 축제만 할 게 아니라고 좀 봐요. 문화재단, 그 다음에 창의문화도시, 그 다음에 창의도시, 뭐 거기 문학이죠. 또 그림책도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새 지방자치에서는 이분들끼리 좀 모여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면 과연 창의도시의 과제에 원주의 정체성이 잘 풍부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게 없이 나열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이 지역의 시대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주가 전국에서 제일 1인 세대가 많아요. 40%를 넘었어요. 전국 평균이 34%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42%가 돼요. 그럼 그 개인 1인 가구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을 문학이든 문학 콘텐츠로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김주환 선생님 말씀하실 때 딱 깜짝 놀란 게 원주에 어린이 공원이 진짜 있는가 하는 생각 깜짝 놀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 중앙공원의 공원화 사업에도 어린이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저는 그거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저기 생명협동 교육관에 있는데 이번에 청년 학교를 했는데요. 원주에 이주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까 30대, 40대. 근데 그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직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음악가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왜 왔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풍토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방학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오키 방학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리에이터라고 봐요. 창의적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창의라는 용어 자체가 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좀 어렵기 때문에 다양도로 좀 쓸 수 있게끔 영어로도 썼다가 좀 해서 새로운 창의 도시가 좀 시민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이사이고 연구 연출가이신 백송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기계랑 안 친한데 마이크도 저를 싫어하네요. 예, 저 다음 달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될 뻔했어요. 사실은 이거 토론자로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참 답답했었는데 어젯밤에 발제하신 분들 원고를 좀 갈라내서 읽어보면서 나는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예술가로서 나의 하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책은 많은 좋은 얘기들은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있는 얘기가 후역예술센터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들 후역예술센터가 그냥 단순히 한 연극단체가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토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오래 지역의 문제를 참착한 작가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롯들에서 제가 처음 롯들을 만난 건 95년도인데요. 아주 작은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가 지역에서 그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작가들과 그려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참 놀라운 거거든요. 계속 군사도시 얘기하시는데 군사도시라는 것이 예술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있나 한 지역 연극 연출가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쟁 연작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국가 그 다음에 친구 그리고 몸의 기업 3부작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근데 그것을 침묵했고 근데 그것은 나의 몸의 기억에 어떻게 남았는가
이렇게 지역의 아픔이 예술가를 통해서 어떻게 외연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섬광이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역의 예술가들과 퍼포먼스, 문화, 연극, 음악 이렇게 모여서 작업을 해서 그것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굉장히 그 새로운 시각으로 생태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작가들이 작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창의 도시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2000년부터 22년,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사라집니다. 문교부의 무슨 폐교 판매가 아니라 판매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정책 때문에 내년에 문을 닫는데, 그래서 저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원주 와서 참 많이 생각했거든요. 20년 저도 원주 온 지 20년 됐는데 시내 모든 동산이 사라졌습니다. 다 아파트화됐죠. 그래서 가다 보면 산책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공간이 사라졌는데 또 공원을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하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자꾸 큰 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발제 보면서 어린이 공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정치 토론회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 문제 놀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두 후보자들한테 아이들 놀 권리나 이런 거에서 하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동네는요 도서관이 없어요. 우리 동네는 뭐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뭐가 없어요.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요 유리조각이랑 담배꽁초가 있어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의 불평등, 그러니까 멀리 드림랜드 같이 막 큰 것도 좋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놀이와 도서관과 그 돌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그 지역의 아마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창의도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마을이 살아나게 할 수 있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인 미디어 광고 콘텐츠학과의 정문무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무입니다.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고, 정현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 제도의 의의와 방향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꾸준히 이렇게 느낀 거는, 누구에게 문화가 필요한가? 과연 이제 각자 나는 문화가 필요한가? 이런 인식이 없어서는 창의도시든 문화도시든 문화외교든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게 어린이 놀이터도 좋고 뭐 기타 등등 좋은 제가 한번 배워봐야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담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 창의도시가 방금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민들 특히 시민들의 시각과 인식과 필요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창의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어떠한 큰 예산도 어떠한 기술도 어떠한 노력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옛날처럼 어떤 지도자가 나서서 창의도시를 끌고 가는 국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어떤 뭐 조선산업을 들어온다 아니면 뭐 철강에 토강을 들어온다 이런 거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거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돈 벌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문화를 생각한다면 과연 저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저기 문화가 나한테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창의도시 문화도시는 지역민과 시민의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삶의 질을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담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창의도시 얘기를 많이 진행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참여자만
있는데 그것조차 예전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활동이나 문화가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같이 공감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철강산업하고 문화는 다릅니다. 특히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문화산업은 일반 철강산업의 조선산업과 달라요. 그냥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같이 참여를 했을 때 비로소 문화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철강산업 필요한 거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죠. 그러나 문화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관점과 인식과 시각에서 이게 내가 왜 필요한 거를 인식이 공감이 돼야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근본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은 이번에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김영정 교수님께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 선생님 발표 말씀과 총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고요. 저는 저희 행사 여기에 붙어 있는 문화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경단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앙정부, 특히 이제 엘리트 외교관들이 생겨지는 것을 외교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전통적이고 외교의 그 역량이라든가 정말 그 실현을 위해서는 그 주체도 다양해지고 그 대상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분야 또는 동원하는 수단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국익에 대한 개념도 단기적인 우리나라의 그 단기적인 국익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상생의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도에 이제 공공외교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좀 공공기관들 기타 개인 민간들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도시는 외교의 하나의 이제 주력으로서 나섰을 때 도시가 이제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그 외교의 분야라고는 당연히 이제 문화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문화 외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단위가 저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 다 자랑하고 이제 그런 식의 외교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외교는 뭔가 가치를 공유하는 거,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 아까 유네스코 창립 네트워크 강조했는데 네트워크는 단순히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트워크라는 것을 가치 중심적으로 좀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그 창의도시를 매개로 한 그런 도시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국제화라고 하는 거, 그 표현 자체도 좀 인정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이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원주시의 이제 해외 자매 도시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밀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왜 그 도시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행정 조직적으로 보더라도 자매교류를 담당하는 부처와 상위도시와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고 그 국제협력이라는 거, 국제교류라는 거, 상위도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별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별개의 형식을 위한 형식,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문화중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우리가 좀 우리 정체성에 기반한 분명한 좀 지향성과 방향성을 갖는 국제교류가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